겸손은 다스베이다 33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뮤니칸 뮤지컬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나오신 제작자 백형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연출이 이렇게 젊은 분인지 몰랐어요. 연출 황자람 안녕하십니까. 자, 왕심영 배우, 이나영 배우, 그리고 아들 문성근. 아니 근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두 분의 주연 배우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이 노래하다가 한 분은 소망이라고 하고 한 분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누가 틀린 거예요? 귀에 딱 꽂혀서 한 사람은 소망, 한 사람은 사랑. 궁금하시면 네? 공연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연출자에게 물어볼게요. 누가 틀렸어요? 둘 다 맞습니다. 네. 뻥치지 말고! 자, 지난번에 우리 제작자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걸 왜 제작했나 말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들 문성근 배우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혼자 다 말하고 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뮤지컬을 왜 제작했는지. 예, 제가 코로나 시기에 2020년도에 사북항쟁 40주년 기념 뮤지컬을 기획 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감동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뮤지컬을 계속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아, 그때 뮤지컬을 처음 제작하신 거예요? 뮤지컬은 그렇습니다. 공연 기획이나 진행은 뭐 3,000회 이상 했기 때문에 경험은 많지만 뮤지컬 제작은 제가 처음 했고, 문익환 목사님을 주제로 해서 이제 뮤지컬을 제작하자고 제안을 했고. 왜 문 목사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하다가 다 말을 못 마치고 끊겼잖아요. 제가 이한열 기념사업회 예술감독을 한 지금 6년째, 7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화제를 하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제를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는 이한열 뮤지컬을 먼저 만들까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 조카 되는 분이 저랑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 공연으로 하면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생님, 네.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문익환 목사님을 존경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고 오셨고 이랬을 때 당시 저는 이제 민족음악연구회라고 민음연 활동을 할 때 그 큰아들인 문호근 선생님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뭐 필연 없어요, 필연? 이럴 수밖에 필연. 없어, 내가. 내 운명이구나, 이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맞는 컨셉이 문익환 목사님이기도 했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튼 문익환 목사님이 아무튼이라니요. 우리나라 통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공연할 때 보셨듯이 전부가 20대에서 30대인데 오디션 보고 뽑았는데 정작 문익환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출자도 젊은 연출자로 네, 일부러 젊은 생각하고. 감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는 이미 안 되니까 그게. 문익환이라는 거인을 이 세대가 모르더라. 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뽑아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알아가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더불어서 민주화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들을 갖더라고요. 우리 제작자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연출도 황자람 연출가에게 맡겼는데. 필연이라고 하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문익환 목사님이 19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1994년생이에요. 30년 동안 이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기가 훨씬 네. 들을 만하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익환 목사님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 문익환 목사님을 다시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도자가 있다. 그 연출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소개한다라는 이런 그- 분이 있었단다. 네, 아버지한테 여쭤봤거든요. 어. 문익환이라는 사람을 알아라고 했는데 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그래서- 세대. 나는 몰랐는데. 이야기가 약간 바보같이 흐르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대 간의 통로로서도 문익환이라는 소재가 참 좋은 소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노래하는 분들 다 애초에는 몰랐던 분들이네요. 네, 두 주연 배우는 약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그 나이 들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38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작품 때문에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 몰랐어요, 아예? 네, 아예 몰랐었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첫 갈라 콘서트부터 아예 처음부터 참여를 했었는데요. 위대한 분을 알게 되어서 너무 두근거렸고 그 무서운 시대에서 용감함, 신념 제가 어떻게 담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너무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 문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예, 맞습니다. 옆에 이나영 배우님은 박용길 여사님 역입니다. 네. 문 목사님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83년생이거든요. 저도 아빠한테 여쭤봤어요. 40대 초반도 잘 모를 정도인가? 그렇구나. 초등학생 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이후로 문 목사님이 다뤄지질 않았구나, 우리 사회에서. 네. 그 그때는 이전 세대한테는 국민학생이었습니다.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래서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없었는데, 근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40대도 네. 몰라요. 저보다 좀 나이가 있는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니까 40대 후반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94년에 10대 네, 뭐 그렇기 4학년, 때문에. 5학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그 세상 떠나지 잡지 못하고 들어온다 이제 또. 세상 떠나지 30년인데 창작물에서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연극, 드라마, 뮤지컬 뭐 어디에서 정말. 다른 적이 없어요. 소설도 없었고 저는 교과서 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일을 하셨죠. 네, 네. 네. 김구 이후 처음으로. 그랬던 거고 예. 이제 만나서 6.15 선언의 기초기 때문에 남북 교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의도적으로 수석을 만난 배제된 거 거죠. 아니에요. 네. 그런 민간인이. 그리고 나서 김일성 수석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다시 걸어 내려오신 거 아니야. 엄청난 일을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 알거든요. 모르는구나. 우리 제작진은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대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뮤지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광주와 이제 부천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단발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 서울에서 여러 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뮤지컬 영웅이나 뮤지컬 명성황후처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지컬로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위원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포스터는 이미 예정돼 있는 공연이에요. 네네. 저 포스터는 광주 공연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은 다른 예산을 받아서 이미 제작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단발성 공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공연을 내년에 만들고 싶다. 네네. 그리고 버전도 내년에는 상업화를 위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감동도 더한 뮤지컬로 만들려고. 같은 연출가님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이제? 이번 결과를 봐야 되겠죠. 제가 첨언을 한마디만 하면 연극이나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 이런 그 꼭 했으면 좋겠는 작품 경우에 상업적인 자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 정부 예산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 참여로 한번 만들어 보자.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제작 예산은 10억 잡고 있는데요. 어이구야. 저희가 다른 공연 또 열심히 해가지고 보충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 10억 드는데 목표액이 얼마예요? 3억 정도 생각하고 3억 있습니다. 정도. 네.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은 몇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성근 배우한테도 노래 하나 주면 안 돼요? 아니야 안 돼. 여기 배우가 있는데. 오디션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아들 찬스 써가지고 아주 짧은 거라도 하나. 모이는 거 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성근이 왔니? 이렇게. 그렇지. 엄마 역할이니까 애가 왜 이렇게 늙었니 너? 고생이 많구나. 그때는 30대였을 거 아니에요. 30대가 왜 이러니 얼굴이. 그런 거 좀 넣어주세요. 저는 사실 악역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악역이요? 네, 반대파에 서신. 분을 조금- 그것도 재밌겠다. 네. 그러면은 악역도 시키고 아들도 시켜요. 좋습니다. 제작자님 어때요? 흥행이 된다면 서울 공연은 표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흥행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얼굴 제일 알려진 사람이 문성근 배우 아닙니까? 서울 공연에는 좀 더 유명한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도 넣을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가야죠. 예. 원래 장기 공연은 2캐스팅, 3캐스팅 합니다. 네. 연출가도 바뀝니까 그럼? 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몇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또 노래도 들고 나오시고 네, 다음에 나오실 때 문성근 씨가 배역 하나 맡아가 대사라도 하나 치는 걸로. 다른 곡들도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예. 예. 이게 다음번엔 제작자님 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개헌은 일하고 전화면접조사에서 여론조사 꽃이 가장 먼저 19%를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 줄줄이 갤럽, MBS 17, 19 막 찍더라고. 우리가 먼저 가니까 쭉 따라오더라고. 비싼 게! 자, 이번 주는 지난 목요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용을 다 본 사람은 폭망할 것이다 네. 생각했는데 친윤 방송인 KBS는 진솔한 사과 이런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 보도만 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보예요. 여론조사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80대 이런 분들은 2시간 동안 대통령이 고생했다. 음. 원래 지지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안 떨어져요. 좀 원래. 가다가 뚝 떨어졌다 또 계단형으로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횡보하다가 또 떨어질 겁니다. 다만 보수 매체에서 대통령은 떨어져도 정당은 유지된다. 디커플링 계속 주장한다고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 없다. 계속 떨어진다. 정당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전화면접조사, ARS조사 다 2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죠. 지역별로. 심지어는 NBS 국민의힘이 폭망했던 총선 기간에도 국민의힘이 앞섰다고 수치를 내놨던 곳인데 이제는 NBS도 민주당이 앞서요. 그렇습니다. 총선 폭망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도층 한번 보실래요? 53대 18이에요. 중도. 3배 차이 납니다. 중도층에 3배 차이 난다는 건 뭐 끝난 거죠, 사실. 예. 여론조 수치는 이렇게 해서 계속 하향 곡선을 탈 것 같고요. 다만 한번 떨어지고 조금 주춤했다가 또 한번 떨어지고 이런 식의 그렇죠. 추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매체가 한동안 디커플링을 밀었던 이유는 한동훈은 살아있어. 그 말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너무 빨리 떨어지잖아요, 지금. 한동훈 지지자로서 좀 충고 좀 해주세요. 지지번에. 너무 실망이야. 한동안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막. 치받고 뭐 어떻게 할 것처럼. 아니, 그리고 지금 한동훈으로서는 찬스잖아요. 왜냐면 명태균 건이 터졌는데 이준석 연루설 나오지, 오세훈도 끼어있지. 뭐 한동훈만 자유스러웠거든, 현재 스코어. 그러면 이 부분을 세게 치고 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입장을 확 바뀌었나 봐요. 확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용산 쪽에서 계속 한동훈 쪽에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그 한동훈 가족들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막 올린다는 게 포착이 됐어요. 장인, 나도 그건 보긴 봤는데 기사는 이름을 그렇게 쓴 거야? 아니면 실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야? 장해찬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한동훈의 가족들이 국힘 게시판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욕하더라.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같은 인물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꼬리를 내려? 아니 모르겠어요. 예.
지금 치고 나갈 이거보다 더 좋은 어. 찬스가 어딨어.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한다면 쳤어야 하는데 그때 꼬리를 내렸잖아요. 갑자기 스탠스를 정반대로 바꿔서 대통령 막 칭찬하고 그래 요새. 잘 아시잖아요. 한동훈 쪽 가깝잖아요. 자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그렇게 바꿨어요 입장을. 근데 그 입장을 바꾼 게 사람들한테 전달되기 이전에 이미 사실은 차별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 그럼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요. 윤석열만 딱 도려내면 좋다. 한동훈으로 갈 수 있다. 자기들은 TK 정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TK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ARS는 더 벌어졌어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앞서죠. 3배 차이 납니다. 과거에는 2배 정도 차이 났었어요. 네, 우리 더 조사로는. 벌어진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ARS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4배까지 차이 나겠어. 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한동훈이 TV에 나오면 그렇게 재밌어. 그 표정, 말투, 연기력. 공개적으로 한번 여기 나오라고 얘기 한번 하시죠.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야, 여기도 깝깝하겠다. 응? 그래서 한동훈이 1등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대국민 담화 아, 이거 끝내준다 사진. 무의미한 담화였다가 73, 74.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실망했다는 층들이 제법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한 27%. 예. 예. 요 11.7%. 잘 사람- 모르겠다. 이 사람도 실망했다는 사람이야. 실망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사실.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압도적으로 무의미하다. 이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또 표결에 붙여질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7에서 69 찬성해야 한다. 70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간당간당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한동훈이 사실 중요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못 던지네. 어. 못 그럼 던져요. 우리도 한 일주일 동안 한동훈 칭찬할 텐데. 난 칭찬할 의향이 있거든. 아니 이 정치인이 그 승부를 던져야 할 타이밍이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놓치면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번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설문인데 뭐냐면 이런 건 이제 ARS를 봐야 보다 적나라한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27%는 임기를 채우고 퇴임. 70.3%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끝나야 된다. 네. 이게 사실 탄핵 지수와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요즘에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이런 문항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탄핵이라는 단어를 거론도 못하고 설문도 못했거든요. 우리만 했어, 우리만. 어차피 우리는 뭐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감옥 그러니까.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안 해도 미움받고 해도 미움받는데 뭐 어때? 그리고 우리만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다 물어보더라고 이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불타기 시작한 출발 지점인 여론조사 70, 그렇죠. 부정 여론조사 70, 그 수치예요. 대통령은 임기를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방법론에 이제 갈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야. 사실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스스로 하야. 네. 그리고 탄핵, 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옵션들을 주면 이렇게 갈려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사실 이렇게 갈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외에도 거국내각도 있었어요. 거국내각 있었죠. 예, 거국내각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친박 진영에서 개헌하자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때는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몇 달간 그렇죠. 백가쟁명했어요 그때. 근데 결국은 시민들이 끌고 간 거예요. 그 당시. 그걸 지켜보다가 시민들이 거리로 계속 모이기 시작했고 그게 100만, 200만 넘어가서 한겨울 되자 한 몇 달 끌던 그 이야기가 결국 탄핵으로 모아졌죠. 그때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탄핵으로 모아지기까지 대혼란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네. 네. 똑같은 루트를 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어떤 길로 갈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일인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때는 검찰이 이렇게 넘어간 여론 때문에 그렇죠. 수사를 최순실 수사를 제대로 했어요. 했죠. 지금은 검찰이 아직 안 움직여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최근에 창엄지검을 유심히 보시면 창엄지검발 명태균 비리 의혹들이 쫙쫙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언론에. 조금씩. 조금씩.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것도 조금씩 불리한 게 나오고 있어요. 양다리라고 봐요. 과거에 그립을 세게 잡았던 정권이 윤석열 인기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뿔따고 나온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비리가 너무 많이 밝혀졌잖아요. 이걸 또 완전히 덮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쪽으로 몰아가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조금씩 대통령 부인한테 불리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네네.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줬다. 맞다. 그 봉투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그거 나오더라고, 흘러서. 예. 네. 그거 불리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줄 이유가 뭐야? 명태균 씨가 뭘 해줬나 보네. 여론조사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잘 선임했더라고요. 김서연 변호사. 야. 이준석 의원과 왼수 같은. 그분이 투입되면서 이 판에 새로운 생기가 돌아요. 네. 이쪽으로도 갈 수 있네? 그래서 여러 명이 갈 것 같아, 한 방에. 예. 김종인 선생도 지금 할 말이 없어졌고. 그분은 이준석이 안 올지도 몰라, 한국에. 그 김서연 변호사, 그분은 이 타겟을 가리지 않더라고. 예. 눈앞에 나타나면 그냥 그런 일단 그 중에서 제일 큰 타겟은 이준석. 예. 오세훈도 거론하더라고. 오세훈 안 된다. 정치하면 안 된다. 그 얘기도 나왔어. 재밌어요, 요즘에 관전 포인트. 이러다가 다스베이다에 모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칼에 윤 대통령도 좀 맞았어. 네, 맞죠. 야, 요 얘기는 저희가 변호사들 나오는 시간 마지막에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는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임기 반환점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11월 9일이잖아요. 2년 6개월. 보통 이렇게 되면 언론사들이 다 여론조사합니다. 방송사, 주요 신문사들이 임기 반환점에 맞아서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고, 뭐 복지 정책은 잘했는지, 경제 정책을 중간 잘했는지. 평가하는 거. 중간 평가를 하거든요. 안 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년 반 특집으로 한 데 있는지. 아니, 이거- 중간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이 최종 평가가 끝났는데.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언론사들도 알아요. 잘한 게 있어야 물어보지. 뭐 이런 조선일보가 조사했는데도 뭐 17%가 나왔다. 중앙일보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총선 때 여론조사 많이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유예요. 비슷한 이유죠. 네.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 대중의 영향이. 보수층 더 떨어뜨릴 테니까. 그렇죠. 힘이 빠지죠.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안 했으면 안 했으면 맞죠. 자, 지난 7년 전과 똑같은 코스로 가지는 않을 텐데 거기 이르는 에너지는 거의 만땅에 가깝게 충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엔트로피가 높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터질지는 저희가 라이브로 중계해 드릴게요.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정권의 명령을 받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구속시키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 시절에 또 하나의 간접 루트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벌인 일들이 뭐냐면 이하영 부지사, 김용전 부위원장, 성남FC 사건, 간접 루트로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 분이 그 사건들의 진실을 알린 분들입니다. 박수! 자. 이런 사건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또 향하는 거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내세워. 그리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내세운 사람들이 이하영 부지사 사건에서는 쌍방울 회장 등등 관계자들이고 이하영 부지사까지 회유하다가 부인이 정신 차려 이하영 이후에 검찰 회원을 폭로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폭로가 뭐였냐면
검찰들이 공범을 불러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진술을 얘기하면 서로 입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낸 거짓말이니까 뭐 말을 맞추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진술 세미나, 마치 세미나 하듯이 말을 맞췄다고 해서 진술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고, 그럴 때면 쌍방울 회장이 먹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연어회를 사다 주고 술도 넣어주고 파티를 벌이게 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때 검찰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지. 그런데 그 연어회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마침내 끝끝내 확보한 김광미 변호사 박수. 자, 그리고 김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쌍방울 회장의 역할을 유동규 씨가 했습니다. 근데 유동규 씨가 본인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김용 부위원장에 건네줬다. 이것도 말밖에 없어요. 근데 김용 전 부위원장은 나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사법부는 유동규 법무장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쌍방울 회장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9년 반을 이화영 부지사한테 때리고 김용 부회장한테는 5년을 때려요. 그런데 김용 전 부회장의 폰에 구글 타임라인이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쭉 검증을 해서 법원에 이번에 제출했는데 거길 보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시점 하고 그 장소에 김용 전 부위원장이 안 갔어. 디지털 정보로 확인이 된 거야. 그걸 누가 했느냐? 신할찰 변호사가. 자,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법조 기자들이 검찰 발로 물타기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항상 가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빨간아재. 자, 뭐 소개 끝났으니까 집에 가시죠. 처음에 폭로했던 연어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틀림없이 쌍방울 법인카드가 쓰였을 것이다. 검찰은 알고 있었어. 예, 검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적이 없다고 막 부인했거든. 뭐 술을 들여올 수 없다느니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김광민 변호사가 포기를 하지 않고 그 영수증을 끝까지 요구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이 해당 카드사의 정보를 내놔라 청구를 하는 건데 네. 신청을 할 때마다 검찰이 기각시켜야 된다 방해를 해왔죠. 그래서 2심도 결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재판정에 제출되지 않은 거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 전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그 시간을 넘기려고 한 거죠, 검찰은. 법정에서의 모든 다툼은 변론 기일 때 진행이 됩니다. 하나카드사에다가 2월부터 8월까지 그 기간이 이제 그 김성태가 와서 구속돼서 그 진술 세미나 그러니까 진술 조작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8월까지 사용 내역을 내놔라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검찰이 사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과도하게 요청하면은 안 됩니다. 기간을 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재판부에서 요거는 기각시키고 그러면 기간을 좀 줄여서 가져오십시오. 하면 그다음에 이제 5, 6, 7월 이때 핵심적인 기간이거든요. 5, 6, 7월로 한정해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기일에 또 나와서 아니 진술 세미나가 언제 했다고 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해당 날짜로 좀 찍어서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한 길이 또 지나가죠. 그럼 해당 날짜를 줄여서 또 다시 제출을 하니까 이번에는 해당 날짜에도 하루 종일 김성태가 검찰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김성태가 검찰에 있었던 시간으로 한정해서 제출하십시오. 근데 다행히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곧바로 인용해서 하나카드로 문서송부 신청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틀 후에 검찰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취소하는 절차도 가능하긴 하니까 재판부에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고 판단해서 한번 받아봅시다. 갔는데 하나카드에서도 자료가
안 와도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재판이 1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이러한 상상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검찰이 하나카대 뭔가 압박을 했나? 뭐 이러한 뭐 뇌피셜까지 막 발동을 하고 불안불안해 하는데 처음에는 10월 24일 날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10월 24일 넘어서 왔어요. 넘어서 와서 사실은 그 변론기 한 주 연장시키려고 정말 변호인단이 엄청나게 노력을 그 했습니다. 10월 20까지 24일까지 안 와서. 예, 안 와서. 어. 예. 24일 끝나버리면 이 증거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동혁 씨라고 대북 사업하신 분, 매우 중요한 증인이었고, 김국훈 씨라고 그 필리핀 마닐라 대회를 총괄 지휘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증인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는 무조건 한 주일 더 연기해야 된다 해서 목숨 걸고 해서 일주일이 연장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네. 그 두 사람도 중요한 증인이에요.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게 골자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줬느냐? 필리핀에 가서 리오남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의 거의 간부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 두 사람은 그 필리핀 그 행사장에 가서 내가 거기 갔는데 리오남 안 왔어!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중인. 재판부가 마지막 기회를 하루 한 번 더 연장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왔어야 되는 거야. 이제 딱 한 번 남은 거야, 기회가. 그래서 매일같이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문서 송부 상황을 하루에도 3-4번씩 체크를 했었는데 28일까지 안 뜨다가 29일 날 뜬 겁니다. 하하 땡땡땡땡땡 금융정보 이렇게 뜬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법원에 전화했어요. 당장 좀 복사해 주십시오. 31일 재판인데. 근데 그날은 복사가 안 돼요. 그 다음날 30일 날 그 법원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30일 날 10시 반 이후에 나갑니다. 딱 하루 전이네.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제가 받기는 한 오후 1시, 2시쯤 받아서 그날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총 한 4천 몇 건 정도 돼요. 4,400여 건. 날짜도 다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니까 여러 장 순서로 막 박혀 있어서 오후 2시부터 찾기 시작을 해서 밤 11시에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부지사님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연어 술 파티가 6월 18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월달 중심으로 열심히 찾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6월 18일 날은 연어가 아니라 이제 육회를 드시는 거고. 예. 그래서 봤더니 이제 5월 29일 날 연어 그게 딱 찍힌 거 이게 완전 빼박인 게 부지사님이 정확하게 수원지검 앞에 삼거리에 있는 저 연어집에서 샀다. 부지사님이 그 증언을 할 때는 그 연어집은 폐업을 해가지고 삼계탕집에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과거에 그 집에서 샀다. 저 집 영수증이 있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완전 빼박이죠. 그래서 이제 11시에 봤으니 부랴부랴 해가지고 몇 장짜리 의견서를 써서 다음 날 출석해서 제출하고 사실은 이렇게 빨간 아지가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싶은데 일단 박수. 그날 그 30일 날 종결하는 재판이었고 그때 그 재판의 90%는 사실 연어술 파티였습니다. 검찰은 15년 구형을 했는데 재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검색을 해봤더니 연어술 파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전부 다 15년 구형만 나왔어요. 빨간 아재하고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만 연어술 파티 얘기를 했고. 자, 다시 박수. 이야. 중간중간에 제가 전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 오후에 전화가 안 와서 저녁 때 전화를 했죠. 네. 연어 결제 나왔어요? 네. 궁금한 거지 계속. 네. 없대요. 아주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아, 그렇구나. 어쨌든 내일 뵙시다. 그랬는데 공판이 있던 날, 다음 날 아침 6시 좀 넘은 날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새벽에. 밤에 찾았다. 이게 법정에 안 가보셔서 모르는데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정에 이게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이걸 봐야 돼요. 판사가 검색해서 보는 거 소용이 없어요. 그걸 마지막 순간에 한 거예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한 거예요. 하늘이 도운 거야 이거 진짜. 또 박수.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최초에 폭로한 게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검찰이 이때까지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드러난 것이고 그걸 물증으로 처음으로 뒤집은 거예요. 이게 이하영 부지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입증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요 한 주를 검찰이 변호인 손에 안 들어가게 만들려고 계속 시간을 끌어서 그래서 마지막 결심만 지나가 버리면 되니까. 야, 바로 전날 밤 11시에 찾은 거네. 이 영화다 영화. 자, 그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가까이 있어. 수원지검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오가면서 본 거야 이걸 그죠? 호송차 동선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호송차. 저 가운데 윗부분에 녹색으로 출발 써 있잖아요. 네. 그 앞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 길로 호송차가 검찰로 들어갑니다. 아. 김성태 씨가 호송차 타고 들어가다가 저 연어집 간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쌍방울 직원한테 연어 먹고 싶으니까 거기 가서 좀 사오라고. 아. 그래서 그냥 걸어가서 사오는 거죠. 이 집은 근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폐업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었고 있었으면 가서라도 어떻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오로지 카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받게 한 거야. 어떻게든지. 마침내 받아내서 확인을 했으니 그동안 이하영 부지사 또 변호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줘야 마땅한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박상현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6월 18일 또는 19일 경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18일, 19일에 연어 안 샀다고 고발을 했어요. 위증했다고. 유쾌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는. 네, 연어를 산 거는 5월 29일이고 6월 18일에 같은 카드가 3번 연속으로 한 집에서 결제가 돼요. 1분 간격으로 뭐 13만 원 결제했다가 9만 원 결제했다가 뭐 8만 얼마 결제했다가 근데 그게 한 집이거든요. 보니까 6회 육사시미 집이에요. 그 검찰청사 인근에 쌍방울 직원들이 만약에 거기서 밥을 먹었다면 왜 3번이나 결제하죠? 게다가 카드에 결제된 내역이 기가 막혀. 거기에 끝에 100원이 붙어 있어요. 이 연어집에서는 49,100원. 그게 포장해 갈 때 봉투 가격이야. 봉투값. 그래서 포장해 갔다는 것도 그 가격에 드러나. 그리고 공교롭게 연어 산 날과 육회 산 날의 공통점은 뭐냐면 휴일이에요. 연어 산 날은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육회 산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검찰청사에 출정을 했을 때 그 내부의 구치감에서 보통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구치감에서 식사를 못 하는 날이에요.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딱 들어맞네. 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김용부 위원장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유동희 법무장이 어느 시점에 확 진술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계속 김용부 위원장한테 불리한 주장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 진짜 이상한 주장인데 돈을 어떻게 가져갔다는 거냐? 그랬더니 신발, 곽을 여기다 넣어서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 그 뇌물을 받을 거면 누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들고 가.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도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시 1심 판사는 그냥 그 말을 믿어줬어요. 믿어줬는데 이번에 이제 김용 부위원장의 폰에 구글 타임라인이 설정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10년 정도.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설정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었나 봐. 아저씨들은 아저씨들. 그 휴대전화를 사시면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10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팅이 구글 타임라인이 켜진 채 세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른 채 본인의 기록이 다 구글 서버에 남아 있었던 거야.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나온 게 이 자료예요. 여기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빨간 선들이 이 김용 부위원장이 움직인 선들인데 여기를 안 갔네? 그 시점에? 이날 유동규 씨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유원홀딩스에 있었고 유동규가 진술을 튼 시점이 2022년 말이었기 때문에 통신사 기록은 1년밖에 보관이 안 되거든요. 이게 21년 5월이니까 1년 반 전 거니까 통신사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통신사에는 없었던 거야. 위치 기록을 확인을 못하는 상태에서 어허. 김용전 변호사님이 당시에 쓰던 차량의
입출차 내역, 그다음에 그 톨게이트 이용 내역,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 이걸 가지고 5월 3일 날에 방문을 해서 돈을 받아갔을 것이다. 라고 검찰이 네. 그림을 만든 거지. 왜냐하면 이 통사의 기록이 1년밖에 보관이 안 돼서 검찰에도 이 통사의 기록이 없으니까 그게 없다는 게 검찰한테는 큰 기회였던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쌍방이 다 없으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밖에 안 남잖아요. 결국은 유동규 씨 진술에 맞춰서 출차를 4시 58분에 했네? 그럼 4시 58분에 유원홀딩스 가서 돈을 받고 갔겠구나. 퇴근한 시간은 출차 기록이 있잖아. 그런데, 그리고 그 유원홀딩스가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대충 차량으로 이동할 시간 더해가지고 그때쯤 돈을 받았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글 타임라인을 당연히 김용 부원장님은 모르잖아요. 모르지. 이런 게 있는 알았으면 걸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했겠지. 네. 제가 그 부원장님 자택에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열어본 게 처음이고 실제로 저희가 그 법원 감정 전에 사감정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누구도 여기에 접속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자료는 쌓이고 있었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김용 부원장이 법원에 증언을 하세요. 내가 21년 3월쯤에는 한번 후배가 회사를 차렸다니까 사무실에 가봤다. 근데 5월엔 안 갔다. 1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3월 말에 갔고 5월 3일에는 안 갔다고 하지만 반대로 보인다. 3월에 안 갔고 5월에 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사가 썼어. 저 파란색은 그냥 경로예요. 저 빨간 점은 위치가 수집된 시간과 장소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그냥 점이에요. 요 빨간 거는 그때 그 시점의 시간 장소를 기록한 것이고 그렇죠. 파란 거는 그걸 이어서 이런 동선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빨간 선은 어떤 방법을 써도 고칠 수 없다라는 게 감정인의 결론이고 무슨 수를 써도 저건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서버에 이미 기록돼서 끝난 거예요. 그럼 저렇게 경로에 없는 튄 점이 있고 요런 빨간 점들. 저 빨간 점엔 하나하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저 빨간 점은 11시 반, 1시 반이에요. 유동규 씨도 유원홀딩스에 없었던 시간이죠. 그리고 원래 이동을 실제로 한 거는 저 빨간 점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예.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확대하면 더 많이 나오고요. 15초에 하나씩 찍힙니다. 자동으로 GPS가 찍혀가지고 구글 서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다 내비게이션 쓰시고 하니까 가끔 터널 밑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GPS가 튈 때가 있습니다. 잠깐 튀죠. 한 번 튀는 겁니다.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건 증거 가치가 없다. 빨간 거 튀었잖아.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부정확하다라고 주장했는데 검찰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도 써요. 네.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대통령의 진료는 청와대에 소속된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청와대에 방문을 해서 소위 비선 진료라는 걸 합니다. 한 8년쯤 전에.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특검을 하셨는데요. 그 특검을 할 때 앞에는 박근혜, 뒤에는 윤석열. 특검을 하셨는데 구글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비선 진료를 입증했다. 우리는 과학적 수사를 하였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니까 구글 타임라인은 증거 가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명한 사건들 말고도 수많은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운이 좋은 게 재판 전날에 찾으신 분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으로 구글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19일에 이 서비스는 종료돼요. 야.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이걸 다 지금 캡처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전날에 4,000장을 보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이 캡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종료되는 걸 알고 이제. 예, 알고 있었죠. 3월 24일에 실제로 유원홀딩스를 방문하신 날이 있어요. 그날에 저 유원홀딩스 주변에 빨간 점이 가득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 갔다고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날 그때는 찍어봤더니 여기를 안 갔고 김용 부위원장이 그때 아니고 3월에 오픈했다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 그때를 확인했더니 여기 빨갛게 찍혀 있더라. 잔뜩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걸 자기들끼리 보면 뭐해?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띄워드릴게 나중에. 그러면은 혹시나 3월 24일 날 가서 받은 거 아니야?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돈을 만든 시점이 4월 말이래요. 그러니까 3월에 설사 갔다 하더라도 돈을 줄 수가 없네. 없는 돈을 받을 수는 없죠. 박수!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성남 FC 사건이 있어요. 요 두 사건처럼 징검다리 사건이에요. 성남 FC의 사건은 성남 FC가 받은 광고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뇌물이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판사를 제대로 만났어요. 지난 11일에 재판장이 정승원 검사 일어서세요. 주문 검사 정승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한다. 법정에 나온 검사를 네. 쫓아냈어. 그래서 검사들이 뭐 법정에서 난리를 피웠는데 이게 시작된 것은 지난 7월 22일부터예요. 재판장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 성남시청 검사 아닌 것 같은데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걸 우리가 왜 알려드려야 됩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재판장이 한 3개월에 걸쳐서 매 기일마다 다른 검찰청 검사가 이 법정에 출정하는 법적 근거 제출하고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대요. 그럼 직무대리 명령서를 제출해. 이재명 재판의 특징인데 전국에 있는 검사들 관련 수사를 잘한다는 검사를 다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야 니네들 왜 여기 다 모여있니? 이 성남시청 건인데 딴 데서 왔네? 그래서 그걸 소명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 확인을 해보니 지난 7월 22일부터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7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이 법정에 검사 5명이 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남지청 검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제일 말석에 앉아서 허드렛 일 하고 있고 다른 검찰청에서 온 검사 4명이 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한 명은 중앙지검, 한 명은 대구지검 경주지청, 한 명은 수원지검, 한 명은 부산지검이래요. 그중에 퇴정을 명령받은 정승원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인데 1년이 넘도록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고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있는 날마다 하루짜리 직무대리 명령을 추가로 받아서 이중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검사가 제일 선임이거든요. 이 5명 중에.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검사 한 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팬 거예요. 너 나가. 이렇게 됐던 건데 법무부령의 직무대리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발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법령을 보면 검사는 관할 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원지검이면은 뭐 수원 용인 화선 뭐 이런 식으로 관할이 있어요. 그 관할을 벗어나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막 충돌 생기니까 법무부 령에 보더라도 관할 내에서 서로 상호간에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재판장이 위법사항이 발견된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퇴정시켜버린 것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검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재판을 참여했잖아요. 증인신문도 하고 의견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검사가 행한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다 무효로 돌리겠다. 이야, 네, 사건이 날아가게 생겼어. 웃긴 얘기도 하나 할까요? 진짜 웃겨야 돼? 네. 재판장이 이제 계속 3개월여 동안 검사들하고 이제 말씨름을 했잖아요. 자료 내라고 하고. 근데 이 검사는 하루만 발령을 받아서 그날만 성남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며칠 전에 의견서 냈지. 그거 의견서 작성에 관여 안 했어? 내가 쓰긴 썼는데 낼 때는 성남지청 검사 이름으로 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쓴 날은 발령받은 날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그날 이 공판 관여를 한 건데 그거 위법하지 않아? 그날은요. 제가 업무 시간 끝나고 야근을 한 겁니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시죠? 나는 웃긴데. 나는 웃겼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패했네요. 웃기려고 했는데. 민망합니다. 근데 그 판사가 검사 출신이라서 이 검사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덤볐던 거야.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녁 식사를 어느 청 카드로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끝내야 되겠다. 자, 이 사건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 양반들이 나 돈 안 받았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가면 5년 가라고 하니까 막 10년 때리니까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잡고 나서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사건들 길목을 이분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지 마세요. 어머, 피부에 양보할까요? 아니요. 지금 먹으면 쓰니까요. 미각이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먹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구강 전문 기업 닥스메디에서 만든 치약을 썼어야 했는데 시린이 케어의 원 S 치약, 잇몸 케어의 더블 X 치약, 어린이를 위한 치약 K까지 쓰시는 분들의 필요에 맞게 성분과 기능까지 세분화해서 만들어졌네요. 합성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아서 양치 후에도 과일 맛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니 딴지마켓에서 닥스메디로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구강 제품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광고호스트 이상민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도울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책을 쓰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선생님이 곧 나오시겠구나. 바로 연락을 드렸죠. 예. 자, 이번에는 만해 한용운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근데 혹시 지난주에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셨어요? 도저히 그냥 계속 보기가 힘들더라고.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철학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시퀀스가 없으면 따라가질 못해. 철학 안 하는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대통령이라는 거는 민중이 권력을 위임해서 위탁해가지고 좋은 정치 해달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내리는 모든 결정이 국민의 뜻에 위반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현재 불행한 거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던 무지막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학교에서도 뭐 반장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내려오잖아요. 임기를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 사람은? 본인한테도 좋고 부인한테도 좋고 국민한테도 좋고 모든 사람이 해피할 수 있는 위대한 결론은 하야해야죠. 그러면 자기도 구원을 얻을 테고 그 부인도 구원을 얻을 테고 구원을 얻을 테고 하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야를 스스로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이승만도 자기 정적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당했거든요. 박정희도 김영삼을 그때 신민당 총재직하고 국회의원일 때 그 제명시켜가지고 부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바이든이 왜 물러났어요? 바이든은 자기 정치를 안 하고 트럼프 죽이려는 맨 그 사법적인 방향만 구상하면서 그 민주당의 모든 지식인들이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사태만 해도 트럼프 사태. 결국은 미국의 지성인이 얼마나 무능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같이 하버드 대학 보내지 마세요. 아주 스튜피드한 거예요. 지금 미국은 타락한 거예요. 미국은 철학이 없어요. 이 분석 철학이라는 거는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진리의 함수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건 말장난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이라는 게 언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존 듀이의 그 시대에 조금 철학이 있었는데 분석 철학으로 오면서 미국은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바이든이 외치는 가치 동맹이니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특히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자기네를 위해서 군사불락 만드는 가치동맹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가치냔 말이야. 사람 죽이는 동맹을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하버드에서 강의 들을 때만 해도 정말 그 위대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졌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학이라는 건 꿈을 꿔야 되는데 로스쿨 가고 뭐 의과대학으로 빠질 생각하고 뭐 학문에 대한 향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라나서부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되어야겠다는 그거에 의심 없는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 봤자 지금 뭐 총수 앞에서 벌벌 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완전히 외면하고 검사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재명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니 그게 국가 꼴이냐 그 말이에요. 정적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자기가 죽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조금 나오죠? 예. 말도 안 되는 괘씸한 판결이 나면은 이거 끝나는 거예요.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일어나고 싶어도 뭔가 지금 아직 좀 애매하거든. 검찰을 그 백을 믿고 정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곧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이게.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여자 같은데? 아주 측천무는 정도는 뭐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완전히 이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보고 제가 뭘 아냐 그러고 맨날 쫑고 놓으면서 얘한테 맡겨놓으면 큰일 나니까 내가 해야 돼요. 이거 뭐 술만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남편이 대통령인데 이거 나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냐? 훌륭한 자세죠. 그런데 행사하는 방식이 완전히 그거는 사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니까 이 여자에 대한 생각들은 한국 역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거죠. 점쟁이니 무슨 뭐 여론 조작가들이니 뭐 이상한 놈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지식이 박사학위까지 했다며. 그런 여자가 그래 이런 만해를 읽고 거기서 조금만 일말의 깨달음이라도 얻는다면 이 역사에 그런 방식으로 자기 모습을 비추지는 않죠. 선생님, 왜 이 시점에 말입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얘기부터 잘 시작한 건데 이건 완전히 친일파가 장악한 정권이지 이거는 온전한 정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일본 총독이 지금 새로 부인해 가지고 와서 정치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악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독립기념관부터 정문현이니 중앙연구원이니 뭐 이런 뭐 고구려 재단이니 동북아 재단이니 뭐 그 국사편찬위원회니 뭐 이런 모든 기관의 기관장을 아주 악랄한 친일파 밀정으로 전부 채워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해라는 분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도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님은 침묵하지만은 우리는 님을 떠나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만해라는 사람은 일제시대에 살면서 독립투쟁하고 문학가로서의 시인으로서의 그 방대한 저술과 종교철학적인 측면이 우리나라의 최대 이론가예요. 이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청담스님, 성철스님 뭐부터 시작해서 전부 만해의 영향을 받고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이 전부가 한글 대장경이 지금 돼 있는데 대장경 한글화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냈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보내드리오리다. 뭐 그게 같은 시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오산학교 사람들의 그 김소월이니 김옥인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거 할 적에 이분은 팔만대장경을 다 요약을 하고 있었고 특히 시편담주라는 것을 하다가 이분은 이게 한문 실력이 되게 율곡에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한문 실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꿀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어디 가도. 그런데 만해한테는 꿀려요. 정말이에요. 이 만해는 대석학입니다. 이 만해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 민족에 어떠한 새로운 경지가 열린다는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해를 완벽하게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번역하는 시집 해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분 시는 그렇게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야만 읽을 수 있다고. 여기에 그 깔려있는 불교 철학이라든가 판세를 다 읽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의 범위가 이 상상을 초월해요. 첫 소절만 해설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님은 같습니다 하고 그 시작을 하지만은 인트로덕션으로 군말이라는 걸 이렇게 딱 해놨다고. 군더더기 말이다 그 말이지. 시를 쓰기 전에. 시를 쓰기 전에 군말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 보면은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기루다라는 말이 옛 표현인데 그리워하다란 말이에요. 님이라고 그러면 일단 뭐냐면 사랑하는 님을 생각하겠으나 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다. 그러면서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불교의 아주 대가인데 칸트 철학도 아주 빠싸게 알아요. 장미꽃의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그러거든요. 마치니라는 사람은 근세 이태리를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민족국가로 만들고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해방시킨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치니의 내셔널리즘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줬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태리를 마치니라는 사람을 끄집어내는지 놀라운 지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이때 모든 풍조가 연애라는 거 사랑이라는 건 자유연애란 말이야. 부모님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연애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더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하나하나 이거 다 내가 해설하려면 오늘 이거 다스베이다가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자유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근데 일본 놈들은 자기들의 자유만 생각하지 한국인의 자유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자유의 한계를 설정할 때만이 자유는 자유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도 뭐냐면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이 스님인데 그런 거 갖다 막 쓴단 말이야. 동전이 잔뜩 있어도 여기서 하나 떨어지면 우리가 그거 줬잖아요. 만해라는 분의 이 시집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로 쉽게 풀어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 사셔도 돼. 이거 내가 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사셔도 되는데 안 살 수 없죠. 아니 다스베이다에 나오는 정도라면은 그 민족의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는 분들인데 이 책을 안 사면 이거는 안 되죠.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듣다 보니까 첫 키스의 추억 나오잖아요. 첫 키스. 첫 키스의 추억. 첫 키스의 의미가 뭡니까? 나도 평생을 첫 키스를 꿈꾸며 살거든. 그거 없으면 사람이 사람인가? 첫 키스라는 게 뭐냐면은 만해 시대에는 키스라는 게 성감대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에이, 진짜? 아니, 진짜요? 홍롱에도 안 나와. 우리 동양인들은 입이라는 거는 음식의 입구지,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지. 여기다가 이 성감을 느낀다. 이건 주저분한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키스라는 인식을 도입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키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많아. 그 당시 우리는 다 키스라는 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키스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네요. 뭐. 키스라는 거는 융합이란 말이야. 상대와 내가 창자가 연결되는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체험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면 키스가 안 되니까 키스라는 건 이게 다 해야 되는데 닿기까지 얼마나 끊임없는 모색이 이루어집니까? 이거를 이 사람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짝 키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그게 해탈이다. 불교가 그런 의미로 썼다. 그런 의미로 쓴 거죠. 인간은 키스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오서요, 오서요, 나를 넘나보지 마세요. 결국은 키스의 환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 불교의 모든 공부를 해서 당신이 득도를 한다는 것은 키스의 성취다. 그것도 첫 키스라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이거 첫 키스의 순간을 시로 써놓은 게 오도성환이에요. 이 사람의 위대한 건 뭐냐면 당대의 시인이 돼서 시집을 발간하려면은 전부 문단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뭐 개벽진이 무슨 동인지에 다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3번 상을 받아야만 시인으로 가는데 이 양반은 그냥 자기가 출판사 가서 그냥 자기 거 내버린 거야. 1925년에 해에서 소년에게 뭐 최남선이의 뭐 이런 배우시잖아요. 그런 게 최초의 신체시다 그러는데 연무홍 선생이나 백낙청 선생만 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시냐? 바다가 우르르 쾅쾅 철썩 이게 시냐 얘야.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민족의 최초의 신체시라고 그럴 수 있냐? 그건 시의 자격이 없으므로 시의 역사에서 빼버려야 된다. 한국 문학은 만해의 님매 침묵으로부터 시작한다. 키스와 같은 표현도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인 동시에 심오한 철학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조국의 독립, 조국의 이 해방. 그 당시 불자에게 있어서 네가 불교 정말 선을 한다고 한다면 해방을 추구하지 않는데 무슨 존재의 해방이 있어? 선이라는 게 존재의 해방인데 존재의 해방이라는 건 나라의 해방이 있어야 네가 식민지 상태에서 풀려나야 그래야 네가 득도를 하는 거고 그래야 네가 불교를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너의 존재를 역사로 묶는 것이 너의 해방이다. 멋지다. 박수. 이 사람은 결혼했어요. 근데 첫 키스에 해당되는 결혼은 없어. 몇 살 때 이렇게 집에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그리고 출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나는 폐포 팔입 하나 걸치고 그냥 나갔다. 헌 옷하고 꿰뚫어진 찌그러진 모자 하나 쓰고 생각 없이 떠났다. 몇 살에 출가했습니까? 이 사람이 출가한 거는 19살에 해가지고 일찍 나갔나요? 일찍 1차 출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들락날락 다시 거리다가 25살 때 완전히 그 당시 불교라는 게 엄청난 대선사들이 살아있던 시기거든요. 그 당시 강원 교육이라는 게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최소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보다는 더 높았어요. 이 양반은 어려서부터 9살 때 시설을 독파했다 그러거든. 시경, 서경을 다 독파하고 천재 소리, 아주 신동 소리를 들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한시에 능하고 서상기라는 문학 작품을 원대 희곡인데 서상기를 독파했다고 그래요. 백낙청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 박사학위 받으신 자타라의 부인의 사람보다도 서상기가 성적 묘사가 더 노골적입니다. 그런데 이 서상기의 철학은 진짜 사랑이죠.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적 속박을 벗어나는 거다. 동양의 희곡이라는 게 난관하다가 결국은 좌절되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서상기는 완벽하게 승리해요. 이 젊은 청춘이 사랑의 그 축복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사상을 접하고 고도의 불교 철학하고 유교 철학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 혁명적인 사건이 뭐냐면 뭐니 해도 성경이 1911년인가는 완역이 돼요. 우리말로. 이런 흐름을 다 파악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양 철학과 불교 철학과 이 문학, 한시의 달인이고 그리고 한글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작품을 낸 사람. 이 만해를 우리는 몰랐다 이거야. 이 다스베이다만 해도 이게 이 어마어마한 시국의 한복판에서 이 다스베이다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만해는 그 당시 성북동의 조선 총독부를 마주보지 않고 등에다 지고 시무장이라는 걸 짓고 거기서 살면서 모든 독립운동에 다 참여합니다. 뭐 60만 사건이건 뭐 신간이건 뭐 하여튼 안 걸리는 데가 없이 다 참석하고 물론 감옥 가고 만당이라는 청년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무장투쟁도 하고 엄청나면 그러면서도 장안 한복판에 당당히 살면서 죽이려면 날 죽여라.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서 독립이 성취된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다. 항상 단두대 얘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무의식 중에 깜빡이 그러니까 이 쌍새끼 이거 어디서 일본 말을 몇 가리냐고 그냥. 깜빡이 그러면. 깜빡으로 기시자대기를 하겠다는 거야. 제자들도 와가지고 엽서가 왔는데 뭐 그냥 무의식 중에 하각기가 왔습니다. 이 쌍새끼 하각기 성격도 불같았고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서 이 시대를 이 양반은 벌써 1930년에 쓴 책 그걸 보면은 일본 검사한테 그래 니들이 우리나라를 독립 안 시키면은 니들은 결국 중국하고 전쟁하게 되고 미국과 전쟁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당대 지식인이었네요, 확실히. 저도 벌써 나이가 거의 한 80이 가까워오는데 이게 버트란 러셀이나 뭐 비트겐슈타인이나 뭐 화이트헤드나 이런 사람들을 읽으면은 항상 반문을 하잖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뭐 성취한 게 있는가 뭐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해를 만난 거야. 그 험악한 시절을 살았는데 그렇게 심오한 생각을 하면서 살은 나의 선배 조국의 이 동포가 살아 계셨다고 하는 거를 발견할 적에 이야 내가 이 조선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만해한테 그쵸 감사하고 있죠. 종수도 언젠가 읽게 되면 만해한테 감사할 거예요. 언젠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릴 때 이 시를 처음에 교과서에서 봤을 때부터 인상적이었거든요. 시를 멋지게 썼다. 지금 다시 선생님한테 듣고 보니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네. 만해를 선생님이 지금에서 해설하시는 것도 이 시대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만해 같은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뉴라이트를 막 까니까 얘기할 것을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권력자들이 함부로 개판 못 치도록 쫓아내야 되고 뒤엎어야 되고 개벽을 해야 됩니다. 야. 선생님 오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고 싶어졌으면 이거 많이 넘어간 거거든요, 선생님. 만해가 이러거든요.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지금 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이별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시절을 살고 있지만은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민족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은 우리한테 삥삥을 많이 뜯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만해가 한 표현이 있어요. 저는 창자 속으로 피를 쏟습니다. 그래. 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암기를 위해서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진보 물량을 쳐내야 되거든요. 내년 물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특가 진행 중입니다. 진보 겨울에 딱 좋지. 예.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얼굴 한 분이 참여하셨는데 한겨레 김한 기자. 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김한 기자가 7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탐사 취재하면서 네,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도 좀 먹고 한겨레 20일에 가가지고 느릿느릿 살다가 갑자기 7년 전 기억이 되돌아왔어 지금. 굉장히 뭐 흡사한 상황인 것 같고 저도 기사를 쓰면서 2017년 어느 날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창원 산당 관련해서 이제 단독 특종을 터뜨리셨는데 명태균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진보를 마셔야 되거든요. 지금 요거 2병에 15%, 요거 2병에 15%. 네. AI 같았나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진해서. 지금 제가 목이 며칠째 굉장히 안 좋은데 먹으니까 확 목에 반응이 온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목이 나았어 지금? 낫는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우리가 또 토요일에 집회 가면 구호를 외쳐야 되잖아요.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이 진보를 마시면은 구호가 3배로 크게 외칠 수가 있다. 진보와 함께. 할인을 엄청 기다리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하이볼로 먹으면 진짜 좋겠네요. 맞아요. 제가 애정하는 민간인 진보 시절에 하이볼. 다 같이, 네. 다 같이. 이거를 다 같이. 먹고, 네. 알코올이 표정을, 있는 것처럼. 네, 알코올이 있는 것처럼 표정을 한번, 네. 네. 자. 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추천합니다, 추천. 우리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 시절 여기 술을 따라서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마시나 모르겠네.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아까 토요일 집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자 탄핵을 외칠 사람, 하야를 외칠 사람, 퇴진을 외칠 사람 각자 하되 가장 넓게 그 모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번 토요일 집회가 이번 토요일 집회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그 본회의에서 3번째 특검법을 의결을 하거든요. 거부권을 거부한다.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민주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돼서 야당들도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모든 야당이 개혁신당 빼고 개혁신당 빠졌어? 네, 거기 빠졌어요. 오후 5시 반에 동십자가 가시죠. 그 광화문 그쪽이 무대고요. 큰 대로를 다 차선을 다 잡고 집회를 하는 것으로. 크다 집회가. 네. 촛불 집회 때. 예. 그 느낌, 그 분위기를 하는 거고요. 조국혁신당은 4시에 효자로 옛날 청와대 올라가는 길 쪽에서 독자 집회를 하고 민주당은 그 본무대에서 4시 반에 또 독자 집회를 하고 그래서 합친다. 네, 합치는 겁니다. 아하. 5시 반에는
그 동식자각 무대에서 다 합쳐서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야. 이거 조정해 내느라고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야 박수. 예. 자, 명태균 사건은 말이죠.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김소연 변호사의 등장으로. 최고. 새로운 생기가 돌아요. 이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저도 기자를 오래 했는데 변호사가 이렇게까지도 대답을 잘해줄 수 있구나. 이런 걸 새삼 느낍니다. 법조가 서비스직인가?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막 우리한테 퍼먹이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5월 9일 날 새벽에 다음날 발표 예정인 걸 경선한다고 말을 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이 뭐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이준석이 악의 축이래.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를 너무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 복장을 보니까 또 인원 구성을 보니까 7불사 고해동 즈음 아닌가? 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친절한 김소연 변호사께서 알려주십니다. 홍매와 7불사 사진이 언제냐? 2024년 3월 1일 새벽. 근데 이 터미널 사진은 여러분 같은 날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1년 전 2023년 2월에 부산에 하태경 의원이 모친산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터미널에서. 이거 어디에서 찍은 거야 하니까 용 사장님이 딱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한다. 자, 그러니까 7불사 1년 전에도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몰랐지. 법률은 서비스직이다. 이분의 의뢰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혹시 의뢰했어요? 이분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이 이준석 의원한테 해가 될 것 같다. 그럼 즉시 세상에 알려요. 본인의 의뢰인이나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에도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 호연지기를 뚫고 가면서 김호연 변호사님. 취임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자를 보냈다. 명태균 씨한테. 그랬더니 김소연 변호사가 친절하게 그 지도부는 이준석입니다. 시간과 방식까지. 그러니까 0시 20분경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김영선 경선한답니다. 이런 문자를 지도부로부터 받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다들 궁금했지. 궁금했는데 김소연 변호사 그것은 이준석입니다. 김 변호사님 때문에 빈 곳들이 있었거든요. 쫙 다 맞춰졌어. 5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웠다며 네네. 이명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5월 2일 날은 명태균 씨는 공천되는 거구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전날 문자를 하는 거야. 윤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 한다. 그 명태균 불안하잖아. 이제 아침이 돼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한테 문자를 했다는 거야.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당선자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태균은 자기한테 문자를 새벽에 했던 이준석 의원에게 다시 문자를 합니다. 전화 왔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 전략구청 주겠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잠시 후에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하죠. 끝났어. 알겠습니다. 네. 야, 개새끼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그래 인생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강혜경 씨는 이제 기쁜 마음에 또 김영선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명 사장 나보고 입도 뻥긋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얘기했구나.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또 전화합니다. 김영선 그 천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고 묻고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올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유세 이준석 떠중장이.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저쪽 사무실 싹 세팅 다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가 쫙 정리됐어요. 자, 박수. 이 중간중간 빈 곳을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야기를 이제 완벽하게 만들었죠. 예. 여기서 두 가지만 더 나오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했을까? 대통령 부인과 통화나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지시하는 내용. 명태균 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빠 전화 왔죠. 그 녹취인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야. 말하자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 녹취를 그 창원에 있는 사람들,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다 들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들어본 사람은 다수가 있고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위법하게 만드는 건 대통령과 윤상현 공관위원장 당시의 통화. 만약에 했다면 윤상현 의원의 핸드폰에 있겠죠. 전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없어도? 됐으면. 검찰은 김소연 변호사처럼 이준석 관련 내용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카톡 조서. 내용 다 확보했다. 대통령 공천 개입을 이준석 명태균 커넥션으로 싹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안 덮여 말을 안 하는 걸 보면. 이준석 명태균 커넥션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강혜경 씨 인터뷰를 했을 때 명태균 씨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중앙정치인 이준석이긴 해요. 그렇지. 이준석은 마치 나중에 윤석열 만날 때 만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이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먼저 알았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남아있는, 그죠. 밝혀야 될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김 변호사를 믿어요. 그분은 방송에서 안 불러주면 자기 방송 키시는 분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하고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카톡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한 게 세 명이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오세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종인할배 사장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요. 카카오톡 다 봤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도움 많이 받은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이 이준석이고 그 다음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진짜 정치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과 가장 많은 카톡을 주고받은 것은 김종인이구만. 그리고 오세훈 아니라고 하더니 오세훈 아니 정치하면 안 되겠어. 아유. 미래를 막 정해주시던데 종인 어르신은 이제 그만하시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정치인들한테 힌트도 줘요. 2021년 거부터 있다고. 그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PC가 자료가 언제부터 남아있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변호인인데 2021년 거부터 있더라. 이준석 당대표 선출되는 경선 때가 2021년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그때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카톡이 다 있으니까. 저희 이제 취재 기자들이랑 이게 명태균 씨가 예지력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운명을 김소연 변호사에게 걸었다 마지막에. 엄청난 거다. 이게 그 이제 김소연 변호사 이분은 원래 처음에 대전에서 민주당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저쪽으로 확 넘어갔더니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왔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을 못 받아요. 이준석 성상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너무 싫어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석에서 굉장히 서로에 대한 이제 험담을 많이 한다고 해요. PD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기실 토크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대기실에 앉으면 이제 보통 뭐 어제 뭐 했어, 뭐 영화 재밌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준석이 딱 대기실에 앉으면 바로 김소연 씨 욕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욕을 한대. 헬마우스가 또 이준석하고 방송을 많이 했어요. 크로스 체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그날 출연하는 것도 아닌데 네. 김소연 변호사를 주변에서 알든 모르든 욕을 시작한다고? 그냥 욕을 시작한다는 거죠. 진짜로 사귀었나? 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니 이거 김소연 의문형 변호사한테 걸리면 죽겠어 아주. 그렇게 안목이 높으신 분이 이준석을 만났을 리가 없죠. 불구 대천지 원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준석을 파다가 지금 콜렉터럴 데미지라고 하지. 주변에 사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여러 이름들을 지금 며칠째 거론하고 있는데 아무도 악소리도 못 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카톡 내용을 다 갖고 있다니까 시비를 못 거는 거지. 김종인도 오세훈도 시비를 못 걸어요.
2021년부터 카톡이 있다고 치면 그때 이준석 대표가 6월 달에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그때 명태균 씨하고 알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자랑하는 본인의 그 여론조사 스킬. 이 스킬을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당연히 가지게 되잖아. 처음에 이준석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든 게 시작됐는데 대통령 부인을 타겟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씨가 7불사부터 시작해서 막 번져가지고 자기한테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그 산단 파보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명태균 씨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산단 파보라고 던진 걸 물은 기자가 이 기자야.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산단이라는 게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국비 1조 4천억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창원군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뭐 10년에 한 번이나 이런 사업이 있을까? 이런 사업인데 처음에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은 한 10만 평 규모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박한수 경남지사가 전 직원 조회에서 깨버립니다. 야, 무슨 산단을 10만 평짜리 산단이 어딨냐? 한 200만 평은 해야지. 이렇게 돼요. 박한수 기자는 명태균 씨와 함께 그 아크로비스타를 같이 찾아왔다고 하는 초창기. 네, 멤버죠. 초창기에 대통령실이 인정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찾아오긴 찾아왔어, 명태균 씨가 네. 함께. 하나가 이준석이고 하나가 박한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원시가 부랴부랴 부지를 찾습니다. 창원시 공식 기록으로 11월 9일에 창원시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명태균 씨를 만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골 때린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과정이 벌어지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부시장하고 국장이 와가지고 네. 왜 만나냐고. 자, 창원시가 버티는 논리는 하나입니다. 아, 우리 정말 민간인인 줄 몰랐어. 네. 그런데 행색이 이상했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네.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했냐면 거기를 가보시면 딱 헤드에 그분이 앉아 계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전혀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게 국비가 1조가 넘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협의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도 안 하냐. 창원시 넘버 2류 그리고 늘공 중에서는 사실상 넘버 1이 간 건데 내가 지금 협의하는 사람이 누군지 신분 확인도 안 한다? 그 11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대산면을 넣자고 제안을 하고 창원시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최초 입지 제안을 명태균이 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정희 때부터 국가산단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해 왔을 텐데 최초 입지를 민간인이 제안한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대산면 75만 평이 들어갑니다. 11월 23일 날 그해 국토부 실사단이 내려오는데 국토부 실사단한테 한 303만 평 정도 부지를 보고 실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만 평짜리가 지금 300만 평 된 겁니다. 그날 저녁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사모한테 부탁을 하는 거라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골 때리는 거야. 네. 산단을 보고했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 씨한테. 그렇죠. 이 보고를 따로 받는 거 아니야, 민간인으로부터. 여기로 할 거야? 알았어. 네. 대통령은 지금 술 마시고 있으니까. 대통령 공석인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개입이 아니라 나라 잘 되라고 남편한테 조언. 조언한 거라고 그러잖아. 창원 시민 명 씨가 여기 용산에 사시는 김 씨한테 제안을 한 거죠. 보고를 올린 거죠. 민간인이 민간인에게 보고를 올리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월 9일 날 부처 간 협의들을 들어갑니다. 이게 산단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산림청도 만나야 되고 농림부도 만나야 되고 이 부처 간 협의를 들어가는데 농림부가 대산면을 노합니다. 여기 100% 농업 보존구역이라 안 된다. 그러니까 창원시가 1월 9일 날 농림부한테 부지 퇴짜를 맞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농림부는 워낙 권력으로부터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대통령 부인 관심 사업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어떤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농림부가 노를 하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창원시가 명태균 씨를 만나러 갑니다. 농림부가 안 된다는데요? 관계부처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 보고를 본인들 표현으로는 결과 보고를 했다고 해요. 결과 보고를 명태균한테 했어. 결과 보고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산면을 완전 빼버립니다. 그리고 북면과 동읍 일대를 좀 포함한 103만 평으로 부지를 조정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 실사단이 보고 간 부지는 300만 평인데 이 최종 대통령이 발표하는 부지는 100만 평이 된 거예요. 그러면 66%가 사라진 거거든요. 최종 부지를 협의를 명태균 씨랑 또 한 거죠. 네. 명태균 씨와. 그리고 3월 15일 날 대통령이 민생경제회의를 주최하면서 창원에 내려와서 직접 발표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보고서를 명태균 씨가 사전에 창원시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일 발표할
1조 4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명태균 씨가 이미 전날 환영 현수막을 준비하는 거죠. 이 창원산당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 박수. 오늘 김한 기자가 온다고 해서 일부러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창원 씨는 마지막까지 명태균 씨 신분을 몰랐던 거예요? 비애가 든답니다. 비애가 든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비애가 든다. 아, 비애가 든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창원시에서 보직국장만 3번 하신 분이다. 보직국장 3번 하면 동네 지나가는 개 이름도 알 것 같은데. 근데 창원시 공무원 40-50명이 명태균과 업무 협의를 해봤는데 다 몰랐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거제하고 창원에를 갔었어요. 대우조선을 하나오션에 매각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은 짧게 얘기하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오다를 받은 것처럼 파업 현장에 내려가가지고 대우 부사장으로부터 설명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이 사람이 파업 현장에 대한. 그러고 나서 무슨 리포트를 냈겠죠? 그리고 이틀 후에 대통령이 강경 진압 지시를 합니다. 22년 7월 16일 날 명태균 씨가 배 만드는 데를 야드, 그다음에 물에 띄워서 만드는 데를 도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드를 회사 차를 타고 쫙 돌면서 부사장한테 보고를 받고 별도 설명 자료를 그 다음 날 이메일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에게 간 보고서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여기도 딱 남은 퍼즐이 딱 그거 하나예요. 17일 날 이메일을 대우조선으로부터 받고 18일 날 아침부터 대통령이 한덕수랑 주례회동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 18일 날 갑자기 얘기를 해요. 오전에 얘기를 해. 그랬더니 오후에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이거 때려잡아야 되겠다. 다음 날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또 얘기해요. 그 다음 날 또 얘기해요. 연 사흘을 얘기하고 헬기가 뜹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쫙 가서 그 이틀 뒤인 7월 22일 날 타결이 됩니다.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 해인 23년에 대우중공업이 하나오션에 매각이 돼요. 한화는 대우조선을 2008년에도 살려고 했었어요. 그때 약 한 8조 정도였거든요. 딜이 안 됐습니다. 근데 23년에는 얼마 주고 샀냐? 3조도 안 되는 가격에 샀어요. 이때는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값은 더 떨어졌어. 근데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이 딜을 본인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죠. 다녀요. 창원에 가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저도 일부러 좀 만났거든요. 은행 쪽 사람들도 만나. 잘 몰라요. 조금 더 위에 있는 레벨의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 도지사고는 알았다니까. 네. 근데 부시장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해. 근데 일반 사업 창원에 담당자도 아니고 부시장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길래 민간인지 몰랐다. 공무원의 습성상 그리고 거기서 국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인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지. 그렇죠. 수소문하고 처음에 몰랐다 하더라도 계속 모른 채 만나가지고 보고한다고? 비애가 느껴진대잖아요. 비애가 지금 와서. 네. 여기 관객분들 앉아 계신데 오늘 모르는 얼굴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 당연히 누구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직보를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다 공공연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 물어보면 제가 수사를 받을 수 있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어서 김건희 여사 말씀을 못 직보 라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명태균 씨는 여기서 무슨 이익을 얻었느냐? 명태균 씨가 그때 주변에 땅을 사라고 많이 했대요. 김한 기자한테 잡힌 거예요. 또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잡힌 게 한 지인이 한 8억대 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50억대 땅이 됐다는 거야. 명태균 씨가 미래항공연구소에 마지막 집기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오갈 데 없는 짐을 내가 맡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은 놀랍게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검찰이 그 짐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이 산단이 들어서는 곳에 땅을 그 시점에 샀고 그 땅이 8억대에 그때 샀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데 저희도 현장에 가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를 7억 넘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땅이에요. 근데 부동산 취재를 해보니까 산단이 개발되면 거기가 제일 좋은 입지고 지금 이제 7억대 2,700평 정도 되거든요. 한 50억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반띵 하자고 하겠지. 반띵. 이상한 일인 게 항의도 왔었다는 거예요. 대산면에 땅 산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땅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고. 대산면 한다고 했다가. 네. 대산면에 땅을 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산면이 빠진 거야.
근데 이 민간인들이 또 그걸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이 발표도 하기 전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의창구청에 찾아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의창구청은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사실 자체가 대외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의창구청이 어떻게 하냐? 담당 국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여기 지금 땅 사락을 해서 산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와서 해결을 좀 해라. 알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항의를 온 거예요. 국장이 구청에 또 갑니다. 구청에 가서 그들을 달래요. 아, 이번에는 빠졌지만 이게 그 스마트팜 사업을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좀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 하거든요. 포함된 땅을 샀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았는데 이게 차익이 40억 정도 될 거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최순실 씨가 억울하게 됐어. 억울해. 최순실 씨 이렇게까지. 최순실 씨가 억울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봐. 그다음에 청공, 건진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죠. 맞아. 청공 진짜 미안하다 나. 대통령실 이전 천공인 줄 알고 우리 얼마나 뭐라 했어. 천공도 뭔가 조언을 하긴 했을 거야. 당연히 한 10명 관리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조언을 했을 텐데. 여러 명을 관리할 테니까. 한 10명 정도 관리한대요. 우리는 천공이 다 한 줄 알고. 쏘리 천공 진짜. 그다음에 건진도 너무 미안하잖아. 김영선이 건진을 팔고 다녔다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화를 내잖아. 난데. 아니 이 녹취록이 어딘가에 고스란히 다 남았으면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세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자기는 구속 안 될 줄 알았는데 됩니다. 우리는 계속 구속될 거라고 했잖아. 저렇게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밖에 두냐고. 내 휴대폰이 내 변호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네. 거잖아요. 권력이 그 위험한 걸 밖에 둘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구속 영장을 쳤잖아요. 내일이잖아. 네, 14일. 본인은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되더라도 정치자금법으로 한 2달 있다가 보석을 풀려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지금 검찰하고 명태균 씨하고 이거 형량을 놓고 딜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검찰 얘기 아니야? 검찰? 재전원이야?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요? 몇 번 꺾은 거야? 어디서 들었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검찰은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정도 엮어가지고 이 정도면 싸게 끊어주는 건데 명태균 씨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게 왜 싸게 끊어주는 거냐. 나는 빵에 가야 되는데 해서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을까? 어디서 혹시 신유진 변호사님 들은 거 있어요?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검찰에다가는 뭐 대통령의 육성 이런 거 자기가 들려줬다 이런 얘기를 술술 붑니다. 기자들한테는 또 다른 말을 해요. 검찰한테는 내가 이런 거 지고 있으니까 나 함부로 고소시키면 안 돼. 이런 겁을 주는 거죠. 김소연 변호사님이 와서 후연지기를 발휘하여 검찰에서 무슨 얘기했다라 막 얘기해 주시잖아. 그 사진은 1년 전 겁니다. 뭐 이렇게. 그거는 요 정권의 기획이 없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소연 변호사를 투입했는지 스스로 나섰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용산과 이 싱크 덴트에 나온 게 아닐까 싶었는데 용산의 뜻이 거기 담기지 않았던 본인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뭐 말이 많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오랜만에 전화 와서 덕담 수준에서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말 해준 거다. 근데 대통령과 당대표와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 사이에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김소연 변호사께서 해주신 거예요. 김소연 변호사의 얘기는 대통령 개입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거잖아. 확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5월 2일과 9일에 있었던 통화 사이에 비어있는 퍼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정적으로 말하게 된 거잖아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자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다. 그리고 명태균은 너스레를 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아니다. 명 씨가 개입해서 공천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 명확하게 해주셨어. 이준석이 모종의 어떤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명태균 씨를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게 통하게 만들고 녹음하게 만들었다.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2024년 9월달에 터트리게 만들었다. 네. 대통령 그냥 덕담한 거다 오랜만에 전화 와서라고 본인이 나와서 대국민 다 말을 했잖아. 그게 아니고 이준석이 연락해가지고 뜻을 뒤집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그 와중에 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금일봉 500만 원을 줬잖아요. 교통비. 금액 자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공범의 물증이다. 공범의 그러니까 물증. 명태균 씨한테 뭔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고마움으로 표시한 거 아니야. 이거는 물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검찰발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한테 불리한 상황이거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이 봉투에 대한 진술은 초기부터 있었고 영장 기재 사실은 정치자금법이고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 결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윗선은 명확하게 대통령실과 발을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흘러나오는 거는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500만 원 같은 뉴스는 이상한 뉴스죠. 네, 이상한 뉴스는. 이제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의 의미는 500만 원을 그냥 두고 아 이거 정치자금법이야 이제 이러긴 어려워요.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뭐냐면 최근에 핸드폰 번호 바꿨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핸드폰 얘기를 한 이유가 번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핸드폰을 바꿀 그런 거죠. 명분으로 명분이죠. 그 얘기를 했다고 봐요. 안 보는 문자들은 대신 지워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핸드폰에 대통령으로부터 온 문자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부인이 보낸 거야. 민간인이. 자기가 기계를 잘 못 따라서 그걸 김건희 여사한테 대신 답장을 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너무 오래 안 보고 방치된 문자들은 지워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그래서 대통령과 부인의 핸드폰에 이게 남아있지는 않고 오로지 이제 명태균 씨 폰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꽁꽁 숨기긴 꽁꽁 숨겼나 봐. 근데 그걸 꽁꽁 숨기고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구속돼서 한번 들어가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이 입을 다시 풀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 양반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참에 이준석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구 대천지 원수가 지금 명태균의 변호사가 될 줄이야 진짜. 아니 이준석이 명태균을 얼마나 변호했습니까? 방송에서 없이. 얼마나 변호했습니까? 공개적으로는 변호해놓고 네. 뒤로는 보내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죠. 그게 산단이야 산단. 그래서 명태균 씨도 굉장히 거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느꼈을 것 같아. 김소연 변호사를 오케이. 선임한 게 오케이, 아닐까. 콜. 김 변호사는 어쩌다가 갑자기 나섰지? 김소연 변호사가 먼저 손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자기가 먼저 자원했고 무료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좀 한겨레에서 창원 산단 얘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태균은 이준석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김소연 변호사님이 더욱 큰 활약을 하시겠네. 어떤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었어요.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드라마 시청률이 떨어져 가던 게 올라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뉴스버스 기사 마지막 기사는 뭐였냐면 이제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1위로 만드는 조작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나는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 절대 안 그러죠.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스탠스가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저거 한번 해볼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그냥 항상 이 정권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정치에 관심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루밍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루밍? 이거 별거 아니에요. 덕담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덕담이라는 표현으로 무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가 차고 저는 그냥 닥치고 토요일 날 나가는 거리 나가는 걸로 네. 그렇게 자, 토요일 정리하고 날 싶습니다. 네. 가수 윤석열 평론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쳤냐라는 말은 아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기억에 왜곡이 아마 벌어졌을 확률이 많은데 보통 잠결에는 내가 들은 말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잖아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핸드폰 가지고 뭐 하십니까? 미쳤어? 이 말을 들은 게 아닌가. 실제로는 네. 그 대화를 거꾸로 반대다. 이루어졌다. 예. 내 핸드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라고 대통령이 하자. 네. 미쳤어? 그래서 지금 국정을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구만.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네. 예. 지난주 집회에서 한창민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졌잖아요. 아 맞아. 저도 그 집회 오랜만에 진압복 입은 경찰을 봤어요. 그들이 노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촛불이 확 더 광장이 넓어지려면 동창회도 거기서 하고 아이들 손 붙잡고도 갈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다쳤어? 그럼 겁나서 못 가는 민변이랑 오늘 좀 상의를 좀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민변의 인권침해 감시단을 다수 좀 조직을 해달라. 변호사와 국회의원이 2인 1조로 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가 먼저 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민변에서 4시 반에서 5시까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거기 경찰들이 집시법을 어겨서 자바라를 쭉 설치할 겁니다. 그거를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치를 열심히 하겠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토론 하고 있는 거 뭐 없어요? 보도하고 나서 제가 아마 꼭 부르시게 될 겁니다. 조만간?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뭐가 툭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터졌는데 그게 모든 걸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눈을 떼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눈을 바라봐. 끝!